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이승조의 시사 터치. 오늘은 여러분들 베트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죠. 이승조의 시사 터치는 뜬구름 같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든 또 경제 지식을 또 공부하실 분이든 이승조의 시사 터치를 보시면 어떠한 변수가 실제 주식시장이나 실제 경제활동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연구하는 그러한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오늘 왜 뚱딴지같이 베트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죠 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전선이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언론을 보시면 거의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망할 것 같아요. 조만간에 무슨 제2의 IMF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안 옵니다. 단언컨대 안 와요. 저는 언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지금 보이는 현상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가를 우리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같이 이 코너를 통해서 같이 가져보시고요. 진짜 우리나라가 제2의 IMF가 오는 상황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되냐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해서 또 전체적인 국영기업, 중국의 은행들이 정부의 통제하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그 다음에 또 기업의 대출, 이런 부분이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 정부가 그 부분은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돈을 찍어서라도, 아니면은 그런 현상이 나올 거면 주식시장 문을 닫아서라도 얘네들은 조절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가 통제의 위기 리스크를 조절할 수가 있다. 최근에 소로주가 홍콩 시장, H시장이든지 이런 공격을 해갖고 위엔화라든지 홍콩을 통해서 중국 변동성을 유도하는 그러한 공격을 하고 있고, 소로주의 여러분들 경제 이론의 재기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발언을 하고 그 뜻대로 가게끔 모든 청력, 자금이라든지 해치펀드를 총동원해서 나를 팔로우미 따라오게끔 만들고 언론 플레이도 합니다. 이번에 소로주가 언론을 통해서 중국 경제 붕괴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위기 리스크가 높다, 이 발언은 간단히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나 홍콩 시장 하방에 쇼 걸어놨으니까, 옛날에 소로주는 영국 은행하고 붙어갖고 이겼거든요. 파운드와 공격해갖고 큰 부를 일었는데, 요번에 위엔화라든지 또 홍콩 시장 변동성에 승부 걸어서 나는 배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다 하십시오, 이렇게 보도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번에 소로주 실패할 것 같아요. 왜 실패할 거냐? 중국 정책당국의 시스템 구조를 너무 모르는 것 같고, 그 사람은 외국인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동양적 사고의 그 시각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은 앞으로 3개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아시아권의 변동성을 줄 건데, 저는 이 부분을 베트남이 풀어줄 것 같아요. 제가 소로주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제가 이 도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북무지역 정치 통상 달력이라 해갖고 1월 26일, 2월 17일 날 FOMC가 있죠. FOMC. 그 밑에 쭉 보시면 TPP 준비 중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1월 중에. 요걸 같이 연계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박스를 하나 거놨습니다. 3월 달입니다. 3월 달. 여러분들 3월 달 보시면 3월 달 FOMC가 3월 15일과 16일에 있습니다. 만약에 요번 FOMC 연준위에는 자넷 앨런 의장이 연설을 안 하십니다. 그냥 의정서 성명서만 발표합니다. 이 성명서 내용이
똑같은지 그냥 자기네들 뜻대로 단계별로 금리 인상 계속 할 거다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성명서 내용이 좀 바뀌어갖고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만큼 좀 세계 경제가 침체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건드리겠다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지금 기대는 안 하지만 금리 인상을 정책을 철회하면서 금리 인하 통화 다시 뭐랄까요 유동성 강화 전략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또 가겠습니다라고 발언할지 요거를 이제 내일 확인할 겁니다. 28일이면 확인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는 금리 인상 속도만 조절해 줘도 우리 시장의 요번 급락 파동은 막아내지 않을까. 오늘 지금 방송하는 날은 수요일 날 오늘 장 마감한 거 보면 여러분들 중국 증시가 장중에 2.8, 3%까지 급락했어도 우리 증시는 올랐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만큼 경제 상황이 나쁘니까 지금 이제 중국 증시는 급락했어도 FOMC 결과 나오고 또 금요일 날 미국의 GDP가 발표됩니다. GDP 발표되면 이것 때문에 금리 결정이 3월 달로 늦어지거나 3월 달도 못하는 상황 됐을 때 그 1월에서 3월 코스 사이에 이제 중국 증시만 2,500에서 2,700 사이에서 바닥만 확인되면 다시 3,000대를 돌파해갖고 뭐 3,400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오늘 우리 증시에 반영이 돼서 중국 증시 급락했어도 오늘 홍콩 증시가 따라서 급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 증시는 우리의 2배만큼 급등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변수를 읽을 때 시장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에서 지금 어떤 변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 오늘 옛날에는 중국 증시 급락하면 홍콩 증시는 2~3배 급락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안 나왔나 했을 때 여러분들 다음 도표 동남아 대양주에서 제가 박스 친 게 28일 날 이제 내일까지입니다. 제12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가 끝납니다. 아니 뚱따지 같이 중국 얘기하고 뭐 소로즈 얘기하고 이러는데 왜 뚱딴지 같이 베트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TPP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게 보이지 않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비 효과는 어디에서 나와요? 초기 조건의 민감성 이러한 미세한 변화들이 증폭돼 갖고 완전히 미세한 기온의 변화가 태풍으로 발전되듯이 이 12차 베트남 공산당 당대회에서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다음 그림은 베트남 최고 권력 선출 과정이라는 도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서기장이 은잼프 쫑 서기장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베트남 서기장입니다. 이 쫑 서기장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치국의 국가 주석인 쭈엉떤상 옆에 분인 응엔 떡중 현 베트남 총리입니다. 이 응엔 떡중 발음 좀 어렵죠? 베트남 총리가 같이 둘이서 서기장 경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베트남 총리의 응엔 떡중 이분이 친미파예요. 친미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쫑 서기장은 누구? 중국파예요. 그러면 중국파하고 미국파가 붙은 겁니다. 베트남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쫑 서기장이 떨어지고 이 중 베트남 총리가 서기장이 되셨으면 소로즈 이겼어요. 그리고 베트남이 어떻게 돼요? TPP 가입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친중 노선이 친미 노선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대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친중에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신조 시사서치에서 대만 거 공부했죠. 대만이 정권 교체가 됐어요. 친중파에서
대만 독립을 주장하고 미국 친미파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약간 친미파이보다는 자국주의 내지는 친일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솔직한 얘기로는. 근데 친일 뒤에는 친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라인하고 필리핀 라인하고 베트남 라인하면 블록이 쳐지는 거예요. 군사적인 경제적인 블록이 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장하는 게 신창타이 1대1로 이 전략이 베트남에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고속철도 놔주고 그러면서 미얀마, 라오스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동남아시아 쪽에 화교 세력을 이용해서 대중 라인을 AIB가 뭡니까? AIB를 통해서 TPP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전체적인 하나의 그 블록 경제 툴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시진핑 정부의 국가 전략에 큰 타격을 가하는 현상이 노출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왔는지 중국의 압력이 또 셌던지 이 응앤띵중 베트남 총리가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대단한 소식이죠.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응앤띵중 현 베트남 총리가 그 경선을 포기했대. 걔네들 당 서기장 선거에서 선거하는 거랑 우리나라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우리나라에 불 뻔했습니다. 소로주는 홍콩 박살내고 중국 증시 급락하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친미파 갔으면 상해 증시 2,000 깼습니다. 그럼 우리 2,000 깨면 우리는 1,700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2의 IMF 보고 그때 한번 그럼 홍콩 H에 연계된 또 ELS가 한번 럭인해서 완전히 손실 처리해야 되면 증권주 폭락하고 은행주 따라서 폭락하고 이러한 갈림길에서 베트남의 그 초기 조건에 바람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현상을 막았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인 선거 체계로 됐습니다. 그래서 쫑 서기장이 연임하는 거로 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는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가 급락했어도 이제 미국의 그 불안한 바람만 불확실성만 제거되면 이 장은 중국 증시도 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홍콩 증시나 이런 것이 동반 급락하지 않고 우리 증시도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공격하지 않고 선물과 비차익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일본 증시도 올라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이렇게 하나의 그 베트남의 정치권의 판도 변화의 바람에 의해서 노출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연골고리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28일이면 여러분들 FOMC 성명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9일이면 미국의 GDP가 나옵니다. 다음 그림은 홍콩 그 패그제라는 걸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여기 미국 달러당 이 고정환율로 7.75에서 7.8에 이렇게 좀 이렇게 밴드에 갇혀 있습니다. 이거를 풀게끔 소로주가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마저 친미파로 돌아가고 그러면 하나의 블록이 돼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불확실해지고 국가 전략에 뭔가 방향성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노출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패그제가 붕괴되거든요. 그러면 소로주 뜻대로 돼요. 그 뜻대로 되는 상황이면 외국계 자금이 거기다 더 쏠림 현상이 진짜 소로주 팔로우미 하는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베트남 서기장 선거가 친중파로 연임되면서 쫑 서기장이 그대로 연임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시진핑하고의 국가 전략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미국의 노력, TPP 노력이 이제 1월 달에 들어올 텐데 백도어가 중국도 마찬가지로 베트남 쪽에 집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뉴스에 AIB가 출범한 첫 사업이 북한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하나의 철도 전략,
1대1로 전략을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축은 이란이 핵 협상 타결 이후에 제재 풀리고 나서 시진핑이 이란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란 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오늘 이란 가겠다라고 청와대에서 오늘 보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주가 급등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건설이 2만 7, 8천 원 하던 게 3만 4, 5천 원입니다. 지금 장 급락해서도 건설주에 이란 모멘텀이 있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또 웰크론강원, 웰크론한테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 그런 패턴도 시장은 벌써 알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더 확산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은 이런 베트남 서기장 선거, 그 다음에 홍콩 폐기제의 안정성, 불확성이 제거되고 이런 것만 확보되면 그러면 상해 증시가 어떻게 돼요? 바닥이 확인되면서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이 홍콩 H시장 그림입니다. 반토막됐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14,000에서 7,800까지 거의 부러졌죠. 그러면서 더 빠지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이거는 짧은 한 1년짜리 그림이고 다음은 3년짜리 그림도 한번 보시죠. 고점은 작년도 5월 29일 날 14,800인데 이 빠지는 속도 지금 하락 속도는 2013년도 14년도 저점도 깼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러면 홍콩 HG 증시가 7,800을 바닥으로 해서 8,000을 바로 돌파하고 그 다음에 또 상해 증시가 오늘 장중에 2,600을 구경했는데 종가는 제가 안 봤는데 2,700대로 돌았으면서 조만간 3,000으로만 회복해주면 이 소로주의 공격은 실패한 걸로 확인되고 그 다음에 또 이 TPP에 연계된 집중화 공격이 어느 정도 막아내는 그래서 TPP하고 AIB의 충돌 과정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한쪽으로 쏠리면서 미국 쪽으로 급격하게 쏠림 현상이 나오면 이 아시아 쪽에 특히 중화권에 영향을 받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받는 중국, 홍콩, 우리나라 한번 추가적인 급락을 할 뻔했는데 막아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골고리들 베트남 서기장 선거 여러분들 체크 안 하셨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친중파가 이기는 그래서 대만이 친중파에서 민진당의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조금 노이즈가 있는 정권 교체가 있지만 베트남이 그래도 동남아시아 국가 전략을 집중하는 그러한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지금 베트남의 정부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속도전을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트남에 진출되어 있는 우리 삼성전자와 거기에 연관된 베트남 부품업체들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태동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주세요. 베트남의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거기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 뭐가 있나. 이제는 베트남에 있는 한세시럽이나 섬유의복 그런 기업보다 중국계 자본이 베트남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반도체 부품 그와 연관된 또 헬스 바이오 또 우리나라 또 법에 이제 원샷법 통과된 이후에 경제활성화 3법에서 의료, 병원 이런 의료기기 만드는 시스템이 구조화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관된 회사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요새 급등 종목들 가만 보면 원격 진료 시스템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 우리가 이 방금 알소포트 오늘 상한가 쳤습니다. 알소포트. 원격 진료, 센서, 모듈. 여러분들 보면 뷰역스 옛날 삼성테크니 분사해갖고 의료 영상 처리라든지 여러분들 원격 진료나 원격 변화하려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칩이 같이 연결해서 심장 박동수, 혈당수 이런 것도 지어야 되고 그거를 영상화시켜서 또 원격으로 전송하거나 그 화면을 우리가 받아갖고 진료해야 돼. 그거 할 수 있는 솔루션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해갖고 또 약국이나 어디에 병원에다 또 의사하고 연결해서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원격 상담. 그 다음에 또 처방전을 의료 병원이나 약국에 넣어갖고 조제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시스템 툴로 플랫폼 만들 수 있는 연관된 기업들, 부품 회사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는 거 알 수 있는 의료에서 생체 인증을 했던 모바일 보안이나 결제할 때 보안 인증이 필요하죠.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십시오. 한국전자인증, 정보인증 뭐 이런 종목들이 쫙 다시 시장을 또 하나의 모멘텀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영상처리, 원격 진로 또 병원의 계열사에 있는 거 차바이오텍, 차디오스텍,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기업을 딱 조사해 보면 다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베트남의 서기장 선거 하나가 나비 효과가 돼서 폭풍해서 이게 우상향을 할 건지 우양을 할 건지 이걸 결정하는 하나의 징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베트남 서기장 선거가 친중파로 연임되는 걸로 확정된 것 같으니까 또 그게 내일 확정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FOMC의 성명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중국 미국의 GDP 성장률이 뭔가 삐그덕거리게 나쁘게 나오면 이번에는 좋게 나오기보다 나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나쁘게 나오면 이 시장은 이번에 1830까지 갔다가 1900을 돌파 실패하고 다시 중국 증시가 어저께 6% 급락하고 오늘 장중에 2.8% 급락하면서 불안했는데 다행스럽게 또 유가도 30불을 급락해서 27불에서 32불까지 하루 갔다가 다시 30불 떨어뜨려서 불안했는데 다시 유가도 급등하고 또 유가도 보시면 이란산 석유가 세게 풀려도 이제는 조만간 감산 전략을 세우겠다고 사우디에서 표명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발등하면서 중국 증시가 급락했어도 어저께 1월 27일에 열렸던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이상 급등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시장에 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를 때는 멀리서 떨어져 갖고 선을 하나 거놓고 종합주가 지수는 1900, 나스닥은 4500, 다우 지수는 16000, 상해 증시는 3000 이렇게 선을 그어 주셔 보세요. 그래 놓고 삼성전자는 115만 원. 이게 저항으로 잡으면 아직까지 불안하거나 시장이 바닥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한 선이 그걸 뚫고 가요. 지지면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전략화시키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은 원샷법. 이번에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또 이달 말에 원샷법. 여기서는 제가 박스 하나를 간단하게 빨간 박스 하나만 쳐줘드렸습니다.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주식 총수의 10%였는데 20%로 확산했습니다. 작년도에 기업구조화법에서 삼성 SDS가 삼성전자 합병이 이러한 이 소규모 합병을 추진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그 자사주도 편입되고 하면서 그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어도 시가총액이 170조거든요. 근데 삼성 SDS는 20조입니다. 그러면 10%에 하면 보세요. 17조 아래가 돼야 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근데 이게 20%로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SDS하고 삼성전자의 합병 시스템이 가동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삼성이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오늘 뉴스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인가요? 나스닥에 상장한 걸 연기한다. 우선순위에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 하나 갖고도 초기 접근에 삼성에서 내부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 SDI, 그 다음에 삼성 SDS와 삼성전자 이것부터 먼저 교통정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2016년에 주목해야 될 테마라는 고령화 이슈. 그러니까 이번에 경제활성화 3법 서명 받죠. 저는 서명 받은 이후에 통과됩니다. 저는 이번에 서명을 하지 않고 국가 비상사태 비슷하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정명령을 통해서 이 경제활성화 3법을 통과시킬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국가적 국민적 저항이 심할 것 같으니까 또 4월 달 총선에 또 한번 짱돌 맞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후퇴해 갖고 서명 운동을 밟고 4월 달 총선까지 이게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 이후에 재정명령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서 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경제활성화 3법이 곧 서비스 산업진흥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못 들으신 분들은 이승조의 시사터치 첫 회, 1회를 다시 찾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된 상장하는 의료기기 찾기, 스마트 헬스케어는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안티에이징, 즉 여기에 연관된 지금 고령화 이슈는 지갑을 열 수 있는 분이 우리 베이비붐, 저 때 태어났던 베이비붐 시대, 그분들이 지갑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개인적으로는 관절이 아파갖고 이 줄기세포 그 연골은 재생이 안 돼서 그럼 줄기세포 주사 암만 몇백만 원 하더라도 나쁘면 맞거든요. 이제 줄기세포로 여러분들 뭐 어떤 장기라든지 어떠한 그 지금 보면 악강 거부 반응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점점 발달할 거고 그래서 고가의 제품이라도 돈 있는 사람들은 한 7, 80대인데 5, 60대까지 보인 안티에이징이라든지 아니면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거에서 관절이든 폐든 뼈든 이런 것들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 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엄청나게 급등할 종목이 올까요? 차병원 계열사의 줄기세포와 관련된 차바이오텍. 이건 옛날에 제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 호텔 신라가 이부진 씨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부진 씨를 데리고 라스베가스 전자박람회 거기 딱 가시면서 뭔가 딱 힘을 실어주는 그러면서 언론에도 그때 호텔 신라가 매출이 3천억도 안 됐습니다. 3천억도 안 됐어요. 주가도 10,000원, 20,000원에 놀던 주가입니다. 그때 제가 그랬죠.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후계 구도로 신경 쓰면서 언론 플레이를 딸 이부진 씨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호텔 신라를 사서 한 3년만 묻어두세요라고 그랬어요. 주가가 얼마까지 가나 보시죠. 그때 농담으로 설마 10만 원 부르짖었거든요. 그게 14만 원 같습니다. 매출은 어떻게 늘었어요? M&A 해갖고 계속 그래서 3천억짜리 매출이 1조가 넘어가고 주가도 급등하고 여러분들 그거 오래전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호텔 신라가 2008년도에서 2010년도에 얼마에 거래됐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차바이오텍도 이제 의료 활성화법, 경제 활성화 3법 이런 게 통과되면 지금 14,000원에 놓는 주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줄기세포, 그 다음에 메드텔. 간단히 얘기해서 세계 부호들이 우리나라 줄기세포 맞으려고 호텔 병원으로 오는 거예요. 추우면 제주도에다가 짓든지, 뭐 서울에서 짓든지, 아니면 경제특구에 세금 뭐 가면 경제특구에서 뭐 송도, 영종도에 짓든지, 그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져서 뭐 전 세계 부호들이 와서 줄기세포라든지 안티에이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고 건강관리하고 가는 이런 스토리텔링의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관련된 주가가 뭘까요? 그런 건 매매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이 눈에 보일 때까지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주식으로 저축하듯이.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하지만 적은 사람도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적금 들지 마세요. 젊은 분들 20, 30대 주식으로 저축하세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주식은 돈이 어느 정도 있고 뭐 잘 알아야만 되죠. 그럼 매매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이 차바이오텍 하나 갖고 매달 5만 원씩 10만 원 사서 저축하세요. 언제까지? 2020년까지. 여러분들 저축하면 매매합니까? 3년, 5년 하잖아요. 그럼 지금 2016년이에요. 2017, 2018, 2019, 2020. 4년짜리 적금 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자 지금 4년 동안 이자가 올라가도 얼마 오를까요? 근데 단언컨대 지금 14,000원짜리 무조건 더블 이상 갑니다. 여러분들 재산을 더블 이상 만들 수 있어요. 적은 돈 갖고 시드머니 종잣돈을 불리세요. 암만 노력해도 내가 월급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다면 이 방송을 듣고 생각의 훈련을 해서 생각보다 큰 미래의 지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 자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금리 시장, 저성장 시대는 이런 걸 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의 나중에 3년 후, 5년 후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스펙 살라고 돈 들어가고 하버드 대학 가서 돈 왕창 써서 해봤자 와서 누구 종 되는 겁니다. 월급 받고. 여러분들이 사업가 같이 1인, 요새 1인 기업인, 1인 사업가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1인 지적전사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갖고 어떤 직업이 있든 간에 내가 벌어들이는 월 소득보다 생각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에다 매매해갖고 사고팔고 하고 그 주식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미래의 큰 그림이 바뀔 수 있는 거. 여러분들 90년대에 삼성전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 원이에요. 2, 3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 140만 원, 150만 원, 여기서 150만 원까지도 갔잖아요. 내가 그때 3만 원, 이거 다 소용없어요. 행동을 하라고요.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승재 시사터치를 지금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미래 지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 망한대요. 뭐 인구 절벽에, 재정 절벽에 여러 가지. 저는 기업인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보다. 정치인들한테 죄송합니다. 기업인들은 벌써 돈 냄새 맡고 베트남 진출하고 거기에서 또 현지화시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중심을 자꾸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다 빠져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절벽이다 뭐 한다 그럼 통하게 해야죠. 그래서 국가 전략을 1대1로 전략까지 우리 국가 전략을 뭐 평택항에서 중국까지 뚫어갖고 신라방 만들고 저 북한하고 여러분들 인구 절벽에 우리 경제 성장 그러면 경제 체제 잠시 인정해주고 북한하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왕래해갖고 경제 활동하게끔 북한도 국민들도 부자 되게끔 만들어 줘 보세요. 그럼 걔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체제 전복시킵니다. 그런 어떤 전략을 만들어주는 정책 정부가 되고자 하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 4월달 총선이고 내년 2017년도 12월달 대선에서는 이러한 국가 전략을 갖고 있는 정당 후보자한테 저는 표를 몰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 굉장히 불안하고 우려하는 그래서 마지막 그림이 여러분들 투자 심리 시계라고 그럽니다. 우리 시장의 현재 위치는 저기는 탐욕이 최고점에 탐욕의 그 극을 달하는 저는 한미아품이나 셀트리온이 지금 그 위치에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사인이 있었어요. 시가상위 종목 중에 코스닥 종목 셀트리온이나 카카오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건설주가 급등하고 거래소 시장에 삼성전자를 땡기는 시장이 나왔습니다. 뭐 하루 갖고 뭐 그런 게 중요하겠냐 할 때 징후는 초기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맨 패닉 다음에 여러분 보면 체념과 공포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패닉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유 될 대로 되라 뭐 너무 많이 물려갖고요.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가 됩니다. 분노도 안 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종목이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주인 건설주였고 조선주였고 화학주였고 중공업주였습니다. 근데 그 건설주가 이란 시장의 모멘텀 변화로 현대건설이 단기간에 바닥에서 30% 급등하고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중화학 부분에 중공업,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 남았습니다. 포스코, 거기에서 대장이 포스코입니다.
저는 포스코 길게 보실 분들은 포스코 15만 원에서 18만 원 사갖고 30만 원 올 때까지 그게 1년 걸리든 2년 걸리든 바앤홀드로 가세요. 이제는 국가 전략이 바뀔 거고 그러면서 이란 시장, 여러분들 이란 시장에 이란에서 도로 놓고 공장 짓고 뭐 하려면 포스코나 철강 소재가 들어가거든요. 포스코가 또 진출할 겁니다. 그런 모멘텀을 미리 생각하시고 대응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거의 분노를 지나서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종목이 저는 포스코하고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주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건설주같이 늪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나오면 우리 시장은 바닥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초기적 거래 민감성, 베트남 서기장 선거 하나가 소로주가 실패할 것 같고 중국의 정책과 대미 정책이 베트남에 충돌됐는데 보이지 않게 친중파가 이긴 것 같고 요게 국제화적인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요 변화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연관돼서 전개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실제 베트남에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 더 적극적으로 동남아 진출하시고요. 거기에서 먹을 수익률 낼 부분이 점점 커지는 시작이 될 테니까 그걸 다 중국과 연결고리하고 베트남을 통해서 세계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TPP 그 백도어도 이용하시고요. 이런 전략을 세우셔서 기업 키우시는 분이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든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